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장혜주입니다. 저희 10월 강연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실시간으로 유익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방송 보시면서 댓글로 궁금한 점들 많이 남겨주시고 소통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강연해 주실 우리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풍에 있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로봇공학과에 있는 최홍수입니다. 마이크로봇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로봇과 관련된 강연을 해주실 네. 건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하는 것들이 마이크로봇을 작게 만들어서 네. 사람 몸속에 넣어서 치료를 한다거나 수술을 한다거나 약물 전달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제는 오늘 마이크로봇이 언제쯤 몸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주제고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데 동물 실험 현장까지 소개시켜 드리고 그러면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그럼 언제쯤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 또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로봇공학과 최홍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마이크로 로봇 또는 나노 로봇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 연구 시작된 지가 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초창기의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나라에서 또는 세계적으로도 저희 연구팀이 좀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연구를 아주 쉽게 그리고 동영상 또는 그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 강의가 아니라서 일반적으로는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주시면 좋은데 좀 미뤘다가 나중에 질문 주시면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마이크로봇 언제쯤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 실험까지는 많이 해봤는데 몸속으로 들어가려면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인허가 그리고 식약처 허가 안전성 평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얼마 정도 있으면 몸속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 있으면서 동시에 표적신경회로 재생연구단이라는 연구단을 맡고 있고요. 이 연구단에서는 이제 우리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등처럼 신경 재생의 문제가 있을 때 공학적으로 어떻게 신경 재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스위스 ETH라는 대학과 함께 디지스트 ETH 마이크로봇 연구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디지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디지스트는 대구 남서쪽에 있는 과학기술원입니다. 여기 보시는 요 건물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4개의 과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그리고 대구에 디지스트가 있습니다. 디지스트는 일반 대학하고 조금 다르게 학부와 대학은 대학이 있고 그리고 국가 정부 출원 연구소죠. 그리고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구와 그리고 응용연구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디지스트 대학원에는 6개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로봇 전공, 그리고 정보통신, 그리고 신물질, 그리고 에너지 전공, 뇌인지 전공, 그리고 뉴바이올로지 등이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디지스트에서는 이런 다양한 과들이 있는데 그 과들이 융복합 연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연구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로봇이라면은 로봇과 함께 뇌에서 어떻게 로봇을 쓸 수 있을지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이런 융복합 연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저는 디지스트 ETH 마이크로봇 연구센터를 맡고 있고요. 크게 저희가 연구하는 부분은 세포 전달용 마이크로봇 이런 로봇들은 한 100마이크로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그리고 혈관 시술용 마이크로봇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초음파 출원 뉴스 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세포 전달용 마이크로봇을 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후반에 혈관 시술용 마이크로봇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개로 제가 일하고 있는 로봇공학 전공에서는 의료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요즘 굉장히 핫한 분야죠.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을 만들기 위한 기반 기술인 메카트로닉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응용 분야가 될 수 있는 의공학 연구 등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에서는 로봇과 원격 로봇이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조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와 직접 관련 없지만은
로봇이 어떤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로봇들은 다 자기장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으로 어떻게 로봇을 제어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대부분의 내용은 세포 전달용 마이크로 로봇입니다. 어떻게 뭐 줄기세포 또 신경세포들을 몸속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연구이고요. 마지막에 간략하게 이제 혈관 중재 시술, 그래서 관상동맥을 시술하는 가이드와이어나 카테트에 이런 마이크로봇 기술이 응용됐을 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지막 한 페이지로 요약드리겠습니다. 그럼 로봇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으신 분들도 로봇이 아주 친숙하고 무엇인지 잘 알겠지만은 개념적으로 공학적으로 본다면 로봇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공학 분야가 합쳐졌을 때 저희가 로봇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계공학에서는 로봇을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로봇 몸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자공학에서는 그러한 로봇을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전자회로 등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컴퓨터공학에서는 그런 로봇 기계와 그리고 그 전자회로를 움직여 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브레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짜서 그 로봇들을 제어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고요. 이 세 가지 기술이 융합되는 부분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메카트로닉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메카트로닉스 중에서도 일부 저희가 이제 로봇공학이라 하는데 이제 자동 제어나 우리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해 준다든지 위험한 일을 대신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로봇공학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로봇공학이 굉장히 좁은 분야처럼 보이지만은 또 로봇이 응용되는 분야는 바다 깊이에서 우주 끝까지도 응용되기 때문에 또 응용 분야는 굉장히 넓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종류를 보면은 이렇게 산업용 로봇, 그리고 탐사 로봇, 군사용 로봇, 뭐 의료 로봇 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로봇 또는 서비스 로봇 등도 함께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로봇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먼저 perception, 인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그 상황이나 또는 움직임, 속도, 온도 등을 인지하는, 그래서 판단하는 센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식이고요. 그런 인식을 했으면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그니션, 인지 판단입니다. 판단은 이제 브레인 일반적으로는 뇌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 손에서 뭔가 느꼈던 것을 뇌로 그 정보를 가져와서 판단하는 것. 그래서 인식과 판단이 센스와 뇌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한 정보들을 다 모아서 지금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이는 것은 제어 또는 매니플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은 크게 3요소, 인식, 센스 부분, 그리고 판단, 뇌 부분, 그리고 매니플레이션, 제어 부분, 움직임, 팔다리가 되는 움직임 부분. 그렇게 이 세 가지가 섞였을 때 저희가 로봇이라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센스와 컴퓨터, 뇌가 되는 거죠. 디시전하고 액추에이션, 매니플레이션, 모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센스와 컴퓨터와 모터가 엮여서 세 가지 로봇 요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뭔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로봇의 장점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3D라고 하지만은 difficult, dangerous, dull. 그래서 재미없는, 어려운, 위험한 일들을 로봇이 대신해 줄 것이고요. 뭐 예를 든다면은 아주 무거운 물건을 옮긴다거나 아니면은 반복 작업을 100번, 200번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하면 사실 지겹잖아요. 그죠? 지겹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로봇들은 절대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 작업을 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작업에 대해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는데 반복적인 일을 하면은 지겨워서 잘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로봇이 잘하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언택트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들이 이제 비대면 시대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큐리오스라고 이제 화성에 가 있는 로봇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로봇들은 바다 깊은 곳에 사람 대신 들어가서 어떤 탐사 역할도 하고요. 우주 먼 곳까지 가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로봇들이 그런 병원에서 하는 역할들이 일반적으로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쓰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주고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신호 전송을 통한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로봇이 있으면 원격 진료 또는 대신 진료, 사람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의료 분야에서 통신을 적용해서 원격 의료가 개발되었고요.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다빈치라는 수술 로봇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술 로봇은 다양하고 정밀한 수술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술 도구를 로봇이 정밀하게 제어하고 프로그램이 했는 것에 따라서 컴퓨터가 로봇을 제어해서 필요한 수술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의료 영상,
인공지능, 인공감각 센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언택트 시대에 이런 그 비대면 수술 로봇도 앞으로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수술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가능하지 않지만은 이러한 기술들이 충분히 발달한다면은 텔레매니플레이션, 그래서 원격 진료 또는 원격 수술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1966년도에는 태어나시지 않으셨겠지만은 저도 아마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966년도에 판타스틱 보야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뭐냐 하면은 이런 잠수함 속에 사람을 3명 정도 넣어서 이 잠수함 전체를 줄입니다. 줄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람 몸속에 넣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안테나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자기장으로 제어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영화 감독은 이런 상상을 했죠. 이런 사람과 잠수함을 작게 만들어서 몸속에 넣어서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고, 그 상상을 저희는 현재 실제 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60년 정도, 70년 정도가 지난 후에 현재 당시에는 상상으로만 만들던 영화를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예전에 상상만 하던 것들이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저희들의 일상생활이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1994년도에 군대 갔는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굉장히 귀했고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핸드폰을 제가 가질 거란 상상도 못 해봤고, 핸드폰을 통해서 기차표를 끊는다는 것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영화를 본다는 것, TV를 본다는 것 상상도 못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 현실 속에서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10년, 20년 지난 후에는 이런 마이크로봇 또는 또 다른 의료 로봇들이 좀 더 활발하게 병원 현장에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대략적인 소개였고요.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영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 페이지들은 한글로 바꿨는데 많은 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가 해외 학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컬 마이크로봇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의료용 마이크로봇이 어떤 것인가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의료용 마이크로봇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소 침서, Minimal Invasive Surgery. 그래서 최소한 환자에게 상처를 적게 주면서 시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의료용 마이크로봇이 잘 개발된다면은 어쩌면은 외과 의사분들 또는 내과 의사분들의 손과 그 도구를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제일 처음 운전 배울 때는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어서 지도를 프린트해서 보면서 운전을 했었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툴을 만들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툴을 만들면은 의사 선생님들도 편하고 환자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용 마이크로봇의 가장 큰 강점은 와이어리스 인터벤션, 그래서 원격 제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가 1m일 수도 있고 10km일 수도 있고 100km일 수도 있지만은 환자와 비접촉적으로 만나지 않고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원격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몸속의 정확한 위치, 스페시픽 타겟 에리어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약도 필요한 약물만큼만, 세포도 필요한 세포만큼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감기 들거나 최근에 백신 맞으셨다면은 주사기를 맞을 텐데 그렇게 맞으면은 우리 몸속 전체에 약물이 퍼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아픈 것이 머리만 아픈데 머리에만 약물을 보내고 싶다면은 현재로서는 그게 어렵죠. 근데 만약에 마이크로봇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머리 또는 간 등 필요한 위치에만 정량의 약물만 보낼 수 있다면은 아마 치료 효과는 높아지고 부작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이크로봇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밀하게 치료하고 부작용도 줄이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릴 때 마이크로봇 연구는 한 15년 정도 진행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최근에 제 입장에서는 논문 쓰기 좋고 좋은 연구비 따기도 좋고 이렇게 좋은 연구 분야인데, 어쩌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하이 리스크, 그래서 위험도도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병원에 쓰일 수는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제가 연구하는 10개가 있다면은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병원에 쓰일 수 있다면은 아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래 보시는 것은 스위스 ETH의 브래드 넬슨 교수님이 2010년도에 발표한 논문 중의 일부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2010년도에 이제 마이크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응용 분야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망막 치료라는 것은 이제 망막에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그 제안입니다. 그래서 눈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안구에서 이제 그 흐름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야 이물질이 눈에 들어왔을 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지만 대신 약물을 그 망막까지 넣으려고 할 때는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약물이 망막까지 잘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봇에 약물을 넣어서 망막 뒤쪽까지 보낼 수 있다면은 치료 효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킹이라는 것은 이제 다빈치 같은 또는 뭐 복강경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의료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환자의 위치하고 그리고 시술해야 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걸 레지스트레이션 정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마이크로봇을 정확하게 미리 보내서 정합을 위한 그 마커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나노드롤이라는 것에다가 이제 혈전 용해제를 넣어서 혈전을 제거시키는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또는 스캐폴드라는 것은 우리 신체 구조 일부를 구조적으로 또는 그 해부학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죠. 그런 스캐폴드를 마이크로봇으로 만들어서 정확한 위치에 넣어주면은 좀 더 정확하게 그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요. 혈관을 폐색한다거나 열을 준다는 것 그리고 방사능 치료는 마이크로봇을 이용해서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정확한 위치에 넣어줘서 좀 더 정밀한 방사선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고요. 온열 치료라는 것은 마이크로봇을 이제 종양이 있는 고형암이 있는 쪽에 정확하게 넣어서 국소적으로 작은 위치에서만 열을 발생시킨다면은 그 암세포들을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일부 말씀드리겠지만은 줄기세포 유송. 일반적으로 줄기세포는 이제 주사로 정맥에 넣어주거나 이렇게 혈관에 넣어주기 때문에 온몸에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약물 효과와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위치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온몸에 퍼지다 보니까 전달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봇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많은 양의 줄기세포를 넣어줄 수 있다면 치료 효과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줄기세포를 정맥 주사했을 때 100개를 넣어줘서 만약 10개가 원하는 위치로 호밍 이펙트 때문에 간다면은 마이크로봇을 이용해서 100개 중에 20개만 전달해 주더라도 기존에 10개 가던 것보다는 배가 더 100% 향상되는 치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검이라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봇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정확한 위치의 이제 조직을 떼내서 이제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다양한 마이크로봇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렇게 논문에 소개된 부분만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마이크로봇을 저희가 쓰려고 하느냐 치료에서 그래서 뭐 그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 유사하지만은 정확한 정밀 제어가 가능합니다. 조금 이따가 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로봇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10마이크로 또는 10마이크로 이하의 정밀도로 저희가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을 만들 때 저희가 다양한 제조 방법을 쓰는데 우리가 원하는 로봇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 위치에 넣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정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어가 되고 정확한 로봇을 만들 수 있다면은 다양한 정밀 치료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방사능 치료, 세포 전달, 약물 전달 등 다양한 곳에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봇 사이즈 자체가 작고 그리고 몸속에서 정밀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미니멀 인베이시브 그래서 최소 침습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아직은 사실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은 원격 진료 또는 원격 수술에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원격 시술이 가능하다면 중재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더 이상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고 방사선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혈관 조영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장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코일이 있고 두 가지 원형 코일에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컨스턴트 매그네틱 필드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두 개의 코일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걸어주면은 그레디언트 매그네틱 필드 그래서 자기장 기울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컨스턴트 균일한 자기장이 생기면은 자석 물체가 방향을 바꾸게 되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저희가 매그네틱 필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 자기장 기울기가 바뀌면은 이러한 자성 재료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컨스턴트 매그넷 필드에서 방향과 그레디언트 매그넷 필드에서 위치를 바꾸어서 우리가 원하는 마이크로로봇의 위치와 방향을 정밀하게 제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와 방향을 제어해 주면서 원하는 하나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저희가 로봇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는 시스템들은 이런 것들이고, 이거는 이제 미니맥이라고 스위스 ETH 브렛 넬슨 교수님 그룹에서 개발한 시스템이고요. 이건 옥터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회사에서 판매도 하고 있는 마루다라는 시스템이고, 여기도 이제 코일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오른쪽 요 그림은 이제 칼라 맵이라고 빨간색, 파란색이 바뀌면서 어떻게 요 육면체 공간 안에서 자기장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왼쪽 그림은 실제로 이제 실험적으로 저희가 이 자기장 제어를 통해서 마이크로봇의 위치와 방향을 제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요거는 길이가 1mm, 직경 500마이크로 정도 되는 자석이고요. 저희가 로봇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조금 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봇 같지 않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위치와 방향이 이렇게 제어가 되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가 보면서 로봇을 위치를 디텍션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다음으로 어디 갈 건지 그런 위치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실험할 때는 이렇게 2개의 카메라 또는 2개의 엑스레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탑뷰 또는 사이드뷰, 위에서 보는 사진과 옆에서 보는 비디오,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2가지 정보를 합쳐서 3차원 정보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이 3차원 정보를 만들 수 있다면 저희가 3차원으로 로봇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뭐 로봇 같지 않지만 저희가 로봇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위치를 미리 정해주면은 자동으로 저희가 자기장 제어를 해주면서 자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오토노머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봇 같지 않지만은 저희가 로봇이라 부르는 이유는 자기장 제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밀 제어를 원하는 위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많은 비디오들은 모두 자기장 제어 시스템은 다르지만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기장의 컨스턴트 매그넷 필드와 그레디언트 매그넷 필드를 제어를 해주면서 로봇의 위치와 방향을 제어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로봇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세포 전달을 하는지 일단 세포 전달 마이크로로봇 또는 나노 로봇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마이크로 로봇이라고 저희가 일단 부르면은 실제로 그 로봇의 사이즈가 1mm에서 1마이크로까지가 되는데 1마이크로미터는 1mm의 1000분의 1이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연구할 때는 저희가 마이크로봇이라 부르기지만은 이 로봇의 크기는 뭐 수백 또는 수십 나노미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수 밀리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것도 뭐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로봇도 있을 것이고, 또는 수백 마이크로미터의 로봇도 있고, 크게는 수 밀리미터의 로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봇이라는 것이 꼭 통칭을 사이즈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기장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것들을 다 마이크로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포 전달 마이크로봇은 저희가 2013년도에, 오늘 여기 자료는 없지만 2013년도에 처음으로 논문을 발표했고요. 그때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 세포 전달 로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논문을 발표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봇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밀하게 세포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연구는 2019년도에 저희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발표한 연구 내용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부르기는 헬리칼 마이크로봇, 그래서 뭐 스크루 타입 마이크로봇이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엔 저희가 볼 타입 마이크로봇이라고 합니다. 위쪽 마이크로봇은 길이가 270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직경이 한 8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머리카락의 직경이 7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하신다면은 우리 머리카락을 뽑아서 머리카락을 270 마이크로 정도로 잘라서 그 머리카락 안에다가 이렇게 패턴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이유는 로봇이 앞으로 잘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패턴에다가 세포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은 로봇이 직경이 8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뽑아서 머리카락을 80 마이크로미터로 잘라서 그 머리카락 안에다가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패턴에다가 세포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 로봇이 세포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혈관 아니고요. 혈관처럼 저희가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이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로봇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잠깐만요. 그 로봇이 이게 비디오가 뭔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도 비디오고 죄송합니다. 여기 위쪽도 비디오인데 일단 움직이진 않는데요. 현재 저희가 만든 로봇을 일단 플루이딕 채널, 그래서 유체 환경, 사람 몸속이 대부분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체 환경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저희가 데모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런 로봇을 만들어서 속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리칼 타입 같은 경우에는 500 마이크로미터 per second, 그래서 1초에 500 마이크로로 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러면 다시 말해서 1초에 이 로봇의 몸의 길이의 2배 정도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는 키가 만약에 뭐 2m라면 1초에 4m를 가는 격이죠. 그리고 요 볼 타입 로봇은 1초에 한 150 마이크로미터 per second. 그래서 자기 이 몸 사이즈는 80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거죠. 사이즈에 비하면은 한 15배 이상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을 만들어서 왼쪽이 볼 타입 로봇이고 오른쪽이 헬리칼 로봇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위치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BMR 저희 실험실 이름인데요. 바이오 마이크로 로보틱스 랩인데 BMR을 저희가 로봇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로봇을 만들어서 원격으로 자기장을 이용해서 정밀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로봇에다가 세포를 올려서 어떻게 보내주는지를 이제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2D 플레이트, 그래서 일반적인 그 글래스 유리판 위에다가 세포를 키우는 것이고요. 오른쪽 여기 중간이 헬리칼 스캐폴드 로봇, 그래서 헬리칼 로봇에 이제 세포를 키우는 것이고, 여기는 스페리컬, 그래서 볼 타입 로봇에 로봇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세포는 좀 더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세포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G에서부터 히포캠퍼스 뉴럴 스템셀, 그래서 아마 해마에서 추출한 신경 줄기 세포를 꺼내 가지고요, 이 신경 줄기 세포를 이 로봇 위에 올리고, 그리고 우리 사람 뇌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아스트로사이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그리고 뉴런, 신경세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 위에 올라간 줄기세포를 우리가 원하는 뇌를 구성하는 세포로 선택적으로 분화하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줄기세포들이 아스트로사이트, 여기에서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그리고 뉴런 등으로 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뇌 속에 넣지는 않았지만은 요 것을 본다면은 마이크로봇 또는 나노로봇 위에다가 줄기세포를 올려서 원하는 세포로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로봇들이 뇌의 특정 위치로 들어갈 수 있다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신경세포를 또는 아스트로사이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등을 그 뇌 속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실제 줄기세포를 선택적으로 마이크로봇에서 분화하는 연구까지 제가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실제로 뇌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엑스비보 실험이라고 이제 렛의 그 설치류의 뇌를 꺼내서 저희가 또 봐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리티라는 기술을 저희 디스트 문재일 교수님 실험실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클래리티라는 기술로 뇌를 투명화했습니다. 그래서 투명화했다는 말은 뇌가 조직은 유지하고 있지만은 바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빨간 점선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설치류 뇌의 혈관입니다. 뇌혈관입니다. 그래서 직경의 채 아마 1mm도 안 될 텐데요. 그런 그 혈관에다가 실제로 저희가 마이크로봇을 넣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MCA라는 혈관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뇌를 꺼내서 했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로봇을 볼 수 있고 혈류를 극복할 수 있다면 어쩌면은 브레인 뇌 내에서도 로봇을 실제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연구할 때는 이제 뇌에서 이제 로봇을 움직이려면은 혈관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사실은 아직 저희가 연구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지만은 뇌에서 혈관에서 움직이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로봇이 또 다른 그 혈관을 망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관에서 움직이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다. 단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뇌에서도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현재는 저희가 혈관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로봇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논문을 발표할 때 이제 그 인비보 살아있는 동물에서도 실험을 하라고 그 리뷰어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동물 몸속에서도 로봇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동물 몸속에 넣었을 때 실시간으로 로봇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엑스레이를 쓰기도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이 이 로봇에 올라가는 이 세포에다가 형광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형광을 띠고 있고요. 그러한 세포를 약 1000개의 세포를 한 개의 로봇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000개의 세포 덩어리 속에 로봇이 있고요. 그 로봇이 움직이면 1000개의 세포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로봇을 100개를 저희가 마우스의 복광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복광에 넣어서 자기장으로 움직인다는까지 보여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뇌를 투명화했던 이유는 로봇을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보면서 동시에 자기장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상을 볼 수 있는 시스템하고 자기장을 제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로는 하나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서 이렇게 일단은 움직임까지 저희가 데모해서 2019년도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아직 갈 길은 멀지만은 마이크로봇을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키우고 그렇게 키운 줄기세포를 선택적인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분화하고 그렇게 분화된 세포를 동물 몸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까지 저희가 2019년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연구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의 주제로서 이제 저희가 세포 전달하는 것들은 그러면 신경세포를 전달해서 신경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2020년도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신경세포를 먼저 이렇게 깔아 놓습니다. 원하는 위치대로. 그래서 패턴을 만들어 놓고요. 그 마이크로봇 위에다가 이렇게 신경세포를 올리고 분할을 시켜서 신경에 이제 엑손이라는 것들이 자라잖아요. 그죠? 그 엑손들을 한 방향으로 자라게 해주고 그 엑손들이 그 로봇을 이렇게 두 가지의 신경 그룹에 가져와서 다리를 놓듯이 브릿지를 만들고 이 로봇을 통해서 신경세포들이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도 마이크로봇을 이용해서 정밀하고 선택적으로 신경 네트워크, 그래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는 그냥 현미경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신경 신호가 액션 포텐셜이 되는지를 저희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실험을 저희가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레이, 그래서 미아라고 신경 신호를 재을 수 있는 그 전극 어레이 위에서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런 로봇을 만들었고요. 폭은 95 마이크로미터, 길이는 300 마이크로미터. 그런 로봇 위에다가 저희가 한 5 마이크로미터의 그 그룹을,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패턴을 통해서 제 엑손들, 그 신경들이 자랄 때 엑손의 방향을 컨트롤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우리 머리카락을 폭이 95 마이크로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떼내서 300 마이크로미터 길이로 자르고 이런 패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는 게 저희가 사용하는 투포톤 레이저 리사그라피라는, 아마 이게 3D 프린팅하고 비슷한데요. 좀 더 정밀하고 가공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은 저희가 정밀하게 레이저로 이렇게 3차원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진 로봇이고요. 이런 로봇을 딱 떼내서 저희가 신경세포를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패턴을 만든 거는 저희가 로봇의 방향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턴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 실험 환경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레이, 전극 어레이 위에다가 다양한 공정을 통해서 신경세포들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다양하게 일단 패턴을 먼저 만들고 여기 신경세포들을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자기장 제어 시스템이 있고, 자기장 제어 시스템에 이렇게 전극 어레이 위에 로봇이 올라가고 신경 패턴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전체 실험은 저희가 세포를 키우는 인큐베이터, 세포 배양기에다가 넣고 전체 실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어를 해주고, 실시간 제어해주고 연결해주면서 동시에 저희가 세포를 이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험은 세포 배양기, 인큐베이터 안에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만든 로봇 없이 일반적인 글래스 커버 슬립, 그 유리판 위에 키울 때는 이 신경세포들이 랜덤하게 그 방향성 없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저희 로봇 위에서 이렇게 키울 때는 뻗어나온 뉴라이트 엑손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네트워크 연결되는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동영상을 보신다면 이런 그 전극 어레이 위에 신경세포들이 있고요. 이 로봇이
지금 세포가 올라간 로봇입니다. 세포가 올라간 로봇을 자기장을 이용해서 원하는 방향과 위치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던 신경세포 그룹들이 로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여기 녹색 컬러를 보신다면은 여기 핏줄이 연결되는 것처럼 신경들이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부학적으로 신경 회로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이 로봇들이 또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지 저희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 위치를 제어하고 난 다음에 이 신경세포들 자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신경회로가 연결되지 않은 곳에서 저희가 전기 자극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마이크로봇을 이용해서 신경회로가 연결된 곳에서 저희가 전기 자극을 주게 됩니다. 왼쪽은 여기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 이 신호가 요 안에 머물고 바깥으로 못 나가지만은, 오른쪽은 보시면은 저희가 전기 자극을 줬을 때 이 신호가 여기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전기 자극을 주지만은 신호가 넘어가지 못하고요. 오른쪽엔 전기 자극을 줬을 때 이렇게 신호가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저희가 손에서 느끼는 게 뇌로 가는 것도 결국은 액션 포텐셜이라고, 그런 이제 신경 신호가 넘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결국 신경 신호가 이렇게 저희가 로봇을 통해서 만든 네트워크로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까지 저희가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1번에서 저희가 자극을 줬지만은 2번, 3번까지는 신호가 가지만은 이쪽으로 신호가 전혀 오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로봇으로 연결해 해준 경우에는 저희가 자극을 줬을 때 이 신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이렇게 신경회로가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말은 저희가 로봇을 이용해서 생체 외에서 선택적으로 인공신경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표적신경회로 연구단이라는 국가 난제 도전 과제를 저희가 수탁을 해서 현재 조금 큰 규모로 마이크로봇을 또는 나노로봇을 이용한 신경회로 재생을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또 기회가 있다면 좋은 연구 결과를 도출해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로봇들이 세포 전달, 약물 전달 연구를 하지만은 오늘 2가지 정도 세포 전달하는 로봇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그러면 이런 마이크로봇을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혈관 중재 시술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기반 정밀 치료 시스템을 만들고 응용을 혈관 질환용으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말초혈관, 프리프리그래서 다리나 손에 있는 그런 혈관들, 관상동맥,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 심장도 결국에는 조직이기 때문에 피와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장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관상동맥입니다. 근데 이런 관상동맥에 뭔가 플라그 같은 게 쌓이면은, 트롬보스 같은 것들이 쌓이면은 피가 잘 통하지 못하고요. 피가 잘 통하지 못하면 그 부분이 괴사가 된다거나 이제 심장 마비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심장 중재 시술 또는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 유튜브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심장이 가늘어지거나 또는 막히게 되면은 사타구니 또는 팔에서부터 가이드와이어라는 것을 올리게 됩니다. 가이드와이어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병변 부위까지의 경로를 일단 먼저 확보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가이드와이어 경로를 확보하고 나면은 카테타라는 것이 따라가서 여기 이 부분에서 풍선을 벌려주거나 또는 스텐트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중재 시술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이드와이어라는 것이 어떤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이드와이어가 경로를 한번 확보하고 나면은 그 가이드와이어를 따라서 카테타들이 들어가서 필요한 중재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가이드와이어 시술을 다 의사 선생님들이 매뉴얼로 하게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은 환자분들은 사실은 평생에 한 번, 두 번, 또 많아도 서너 번 엑스레이에 피폭되지만은 의사 선생님들은 일주일에도 굉장히 다수의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 피폭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환자분들마다 이 혈관 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능숙한 의사 선생님들도 혈관 구조가 복잡하면 또 시술이 힘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명의가 되시는 분들, 능숙하신 분들이 명의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도 이제 훈련을 통해서 명의가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구를 하는 거는 어쩌면은 우리가 현재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처럼 이 자기장을 보면서 좀 선택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면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명의가 좀 더 쉽게 명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쩌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피폭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일단 이런 연구를 2015년도부터 제가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이드와이어 끝단에 로봇이라는 것을 달아서 외부에서 원격으로 자기장을 통해서 가이드와이어 끝단을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카테터 끝단을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비디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로봇하고는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큰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와이어 끝단에 로봇을 달고 로봇을 가이드와이어를 사람 몸속에 넣을 때 선택적으로 보면서 그 가이드와이어 끝단의 방향을 제어해서 시술의 정확도와 시술 시간을 좀 더 높여서 환자와 의사 선생님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저희가 발표한 논문이고요. 여기가 가이드와이어고 끝단은 저희가 만든 로봇입니다. 이 로봇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류는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이제 가이드와이어 자체도 환자분들의 병변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단단한 가이드와이어 로봇, 부드러운 가이드와이어 로봇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가이드와이어 끝단에 로봇을 달아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장을 이용해서 가이드와이어 끝단 방향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혈관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자꾸 왼쪽으로 가는 가이드와이어를 자기장을 통해서 왼쪽으로 올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토리는 의사 선생님은 원격에서 조이스틱 컨트롤하는 것처럼 자기장을 컨트롤하고 환자는 이제 방사선과 코일 시스템 위쪽에 있어서 이제 환자 몸속에 있는 가이드와이어를 원격에서 제어하면은 좀 더 쉽고 빠르게 시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타입이긴 한데 동물 실험할 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 슬레이브 시스템을 사용해서 원격으로 저희가 코일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고요. 2D에서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밀어주는 것은 이제 이 마스 슬레이브 시스템이라는 기계가 해주고요. 방향을 제어해주는 것은 자기장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제어는 자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원 모형에서도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요. 3차원 모형에서 제어되는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이드와이어를 넣어주는 것은 저희가 기계로 하고 있고요. 방향은 자기장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혈관이 이렇게 G 방향으로도 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타겟 위치를 주면은 자동으로 저희가 혈관까지 원하는 위치까지 가이드와이어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논문이 공식으로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없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대형 시스템, 물론 사람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저희는 사람은 아직은 뭐 허가를 받고 안전성 평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못했고요. 사람과 유사한 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 동물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어서 테스트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은 제네바 국제 발명 전시회에서 제네바 주정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저희가 회사를 만들어서 현재는 이제 인허가 받고 실제 병원을 쓸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추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 세포 전달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렸고요. 뒷부분 이제 혈관 중재 시술을 위한 마이크로 부분은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음 또 기회 있으면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로봇이 뭐다 이렇게 로봇에 대해서 이제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수술 로봇, 원격 수술 로봇, 그리고 원격 진료 등이 앞으로 어쩌면은 코로나 시대에 좀 더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앞쪽에 말씀드린 이제 세포 전달 또는 약물 전달 로봇들은 아직은 이제 상용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원천 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은 충분히 마이크로 로봇 또는 나노 로봇을 이용해서 세포를 정밀하게 전달해서 정밀 치료에 최소 침습 또는 비침습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경세포를 전달해서 인비트로 환경, 그래서 인공적인 환경에서 선택적으로 인공신경망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드렸고, 향후에는 저희가 이런 것도 이제 인비보, 그래서 실제 동물 몸속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밀 자기장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했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아마 지금 요 설명을 듣고 있으신 분들 시간이 있으시면은 대구과학관에 가시면은 저희가 연구했던 부분이 또 대구과학관에 현재 특별 전시전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시스템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 작은 교육용 시스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제어 시스템을 아마 여러분들이 대구과학관에 가시면은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부터 휴먼 스케일까지 사람이 쓸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양한 자기장 제어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장 제어 시스템 그리고 가이드 와이어 마이크로봇 등을 이제 사업화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자기장 제어 시스템 기술과 마이크로봇 기술을 2019년도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저희가 위원장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간단하게 마치고요. 뭐 오늘 연구한 건 사실은 제가 한 거는 사실 많이 없고요. 저희 센터 그리고 저희 과의 학생들 그리고 연구원분들이 많이 해주셨고 많은 부분에서 특히 여기 김전영 박사님께서 저희가 공동 PI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는 뭐 제가 가르치는 분은 아니고 제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이런 마이크로봇들 사업화 그리고 원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회사는 이 김전영 박사님께서 이제 대표를 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의 연구는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글로벌 리서치랩 GRL이라는 과제 그리고 표적신경회로 연구단이라는 국가과학난제도전협력 연구지원단 통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후단에 말씀드린 이제 혈관치료용 부분은 많은 부분 산업통상부와 그리고 케이트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뭐 이 전체 연구는 사실은 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또 많은 지원을 받아서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현재 PCO라는 과제 등을 통해서 학교 내부에서도 총장님이야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런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 특별히 동물센터와 그리고 그 나노팹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자기장 시스템 많이 만든다고 했었는데 이런 대형 시스템 그리고 연구용 시스템, 중형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잘하는 것은 이게 직경이 한 100마이크로 정도입니다. 머리카락 두께죠. 이런 머리카락 두께에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한 글씨를 새길 수 있고, 요거는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팹에 있는 전현우 선생님께서 아마 해주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잘하는 것은 이런 작은 구조물을 만들고 이 구조물을 원격 정밀하게 제어하면서 특별한 의학적 용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께서도 열심히 강연해 주셨는데요. 질문 주신 내용 제가 한번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강연 재미있게 들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대구과학관에서 지금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강연 말미로 갈수록 조금 그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또 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대구과학관 그리고 부산과학관, 강주과학관이 세 개 과학관이 협력해서 로봇 특별전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로봇이라는 것은 뭐 산업용 로봇도 될 수 있고 의료 로봇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의 섹션으로 의료 로봇 섹션을 저희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로봇과가 특별히 노력해서 한 4분의 교수님들이 같이 전시를 참여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대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저희가 연구하는 부분 이제 전시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용 시스템이라고, 교육용 시스템은 길이가 한 30cm by 3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로도 같이 보내드리고요. 네. 아마도 학생들이 자기장 조이스틱으로 자기장을 컨트롤하면서 마이크로봇을 가지고 미로 입구부터 끝까지 가는 것,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이라면 대구과학관으로 오시면은 관련된 전시를 또 볼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직접 한번 만져보면서 또 조작을 해볼 수 있으니까 더 강연을 보셨다면 직접 현장으로 가서 체험까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부산이랑 광주에서도 지금 연계되어 있는 과학 전시들이 있다는 거죠. 부산은 했고요. 부산은 먼저 했고, 두 번째가 지금 대구고, 세 번째 아마 12월인가부터 광주에서 할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대구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치료용 약물을 전달하는 로봇의 경우 지정한 위치에 도달하고 나서 어떻게 그 약물을 몸속으로 배출하는지가 궁금하시대요. 누가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준이 높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보여드린 로봇들, 3차원 로봇들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때는 저도 이런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포만 전달하면, 약물만 전달하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약물까지 전달하고 세포도 전달하는데 보니까 로봇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이 가서 다른 혈관을 막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거의 같은 기술이고 로봇인데 재료를 바꿔가지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재료들이 녹아 없어지도록. 그래서 영어로는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로봇을 재료를 가지고 로봇을 만들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몸속에 들어가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외부에서 초음파를 준다거나 빛을 준다거나 진동을 준다거나 자기장을 준다거나 네.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로봇이 녹아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로봇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휴대폰처럼 기계의 느낌이 네. 강하거든요. 근데 그게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쨌든 그게 남아있지 않도록 없어질 수 있는 생분해가 되는 로봇이 예. 그렇지 않다면은 저희가 로봇을 다시 꺼내야 되는데 그쵸. 넣는 것도 어렵지만 꺼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찾아야지 또 예, 꺼낼 수 있으니까. 녹아 없어지면은 가장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논문은 저희가 이미 발표, 네. 오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논문은 이미 저희가 2019년도에 발표했고요. 네. 결국에 이제 언제쯤 쓸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궁금해서. 그거는 사실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이제 연구 네네. 부분이고요. 결국은 뭐 저희가 그 연구비 지원을 잘 받고 네. 열심히 연구할 수 있다면은 제가 생각하면 법적인 문제만 통과된다면은 5년, 10년이면은 충분히 상용화가. 일반 상용화는 아니고 임상 시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논문을 올린 상태시고 이제 그게 또 어떤 물건으로 저희가 눈으로 이제 네. 보려면 그게 한 5년에서 10년 네. 빠르면. 예, 그렇게 해서 임상 시험을 보통 뭐 한 1년 또는 길게 3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게 병원에 쓰일 수 있을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를 네. 임상 시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날이 오기를 제가 또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혈관 시술 로봇의 경우 한번 사용하고 나서 다른 환자에게 이게 재사용이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하시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 그 부분도 사업한 건 아니고 이제 사업하려고 인허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이드 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시술하고 나면 소독에 쓰진 않거든요. 네. 일회용이거든요. 네. 그 현재 병원에 쓰이는 가이드 와이어도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카테터도 일회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안전이 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아마도 일회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우리가 주사기 같은 것도 다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바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마이크로 로봇이 의료 분야에서 쓰이고는 있지 않은 거냐고 여쭤봐 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마이크로봇의 범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네. 다를 수 있는데 굉장히 넓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캡슐 내시경으로 들어보셨을 텐데 네. 지금 그 해외 모 회사에서는 네. 캡슐 내시경을 자기장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기술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크게 본다면 로봇이라고 좀 크지만은 마이크로봇이라고 보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소장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캡슐 내시경을 넣어주고 네. 원하는 위치로 자기장으로 방향을 바꿔서 원하는 위치에 찍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대장은 대장 내시경 하면 되고 위는 위 내시경 하면 되는데 네. 소장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격 제어가 가능한 캡슐, 액티브 캡슐 내시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은 이제 마이크로봇이라는 것이 이미 현장에 쓰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 것도 말고 이제 세포 전달, 약물 전달 또는 저희가 보는 이제 중재 수술용은 아직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좀 넓게 본다면 오늘 또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네. 미국의 스트로탁식이라는 회사에서 부정맥 시술용으로 자기장 제어 카테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뭐 크게 넓게 본다면은 이미 현장에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먼 기술은 아니고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아서 보느냐에 따라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초소형 마이크로 로봇 뭐 혈관 속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네, 연구를 좀더 시점인 할 거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질문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또 자기장을 통해서 마이크로 로봇을 제어하는 기술을 제외한 다른 제어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대요.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봇 제어를 주로 쓰는데요. 이제 네. 저희 말고 이제 회사의 다른 연구 그룹이나 또는 회사 같은 데서 이제 이 자기장 제어 시스템을 사가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자석 나노 파티클을 가지고 그 생물 또는 바이오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석 재료 자체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그러면 이제 자기장을 통해서 반도체 뭐 메모리를 컨트롤하는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자석을 하면 사실은 온오프 또는 그 방향을 양쪽 아래 위로밖에 컨트롤 못하는데 저희가 만드는 자기장 제어 시스템은 360도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천적인 자기장 재료 연구하시는 분들 또는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아까 같이 연구하던 연구팀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번 또 자세하게 어떤 분들이 계시고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로봇에 관련돼서 마이크로 로봇에 관련돼서 좀 나는 앞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만약에 보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러면 저희 연구팀은 지금은 한 20명 정도 되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진영 박사님과 제가 이제 센터를 같이 끌고 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두 사람이 이제 그 각자 PI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연구원분들은 한 서너 분 계시고 박사분들도 계시고 석사분들도 계시고 저희 박사과정 학생은 지금 한 7명 정도, 외국 학생 4명, 한국 학생 4명 정도, 8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석사 학생이 또 한 서너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공학과 내에 이제 한 20명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동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과학과 문재일 교수님, 유성 교수님, 그리고 김경 교수님 이런 분들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고 정보통신에 또 최준 교수님, 장재현 교수님 이런 분들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어서 전체 또 저희 학교 외부에도 또 성모병원이나 국립암센터, 서울대, 경희대 이런 분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룹은 20명 정도, 그리고 저희 학교 내에서는 박사급으로 한 8분 정도, 학교 외 다른 기관들과는 한 병원들이, 대형 병원들이 한 3개 정도, 한 학교 연구원들이 또 한 3개 정도 그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네. 뒷단에 말씀하신 이 마이크로로봇 관심 있는 학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연구하면 좋을까? 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이크로로봇에 관심이 있다면은 네. 지금 학교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이라면 지금 학교에서 하는 수업을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성적을 잘 받아놓고 그렇군요. 성적을 잘 받고 난 다음에는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을,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네. 성적을 잘 받고 디스 올 수 있으시면 오셔서 네. 저희랑 같이 연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마이크로봇 연구하고 싶다고 지금 마이크로봇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지금은 영어, 수학, 국어, 과학, 도덕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가 로봇에 관련돼서 공부할 만한 이런 거를 추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과목들을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조언을. 항상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다른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마이크로 로봇을 3차원 레이저 리소그래피를 이용해서 생산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용화가 된다면 이 방식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할지도 궁금하시대요. 저희가 연구하는 것을 다 알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차원 레이저로 만든 것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데 두 가지 제한이 있는데 네. 한 가지는 저희가 사용하는 재료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들은 일반적으로는 몸속에서 녹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런 연구 개념을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는 썼는데 네. 몸속에 넣기는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생체 적합성이 약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만드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연구용으로 어떤 개념 증명에 저희가 썼고요. 상용화 그리고 실제 몸속에 쓰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체 적합성 재료를 저희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방법도 이제 대량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직 저희가 지금 논문을 투고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네. 마이크로 플루이드기라는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1초에 몇백 개를 1분에 몇백 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녹아 없어질 수도 있고 생체 적합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분해가 되고 또 생체 적합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안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크로 로봇에 대해서 또 유익한 내용 강연해주신 최용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연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함께 해주신 채팅창에 보시면은 저희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 주소 복사하셔가지고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10월 강연 언제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강연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엔 과학과 더 친해지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